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미래경제위원회 류푸른 위원입니다. 미래경제위원회는 국민들의 전쟁 같은 삶을 끝내고 사람답게 사는 나라, 삶의 질 1등 국가로 가는 지혜를 모색합니다. 향후 대선 기간 동안 미래경제위원회가 도전할 10대 핵심 과제를 알리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일 발대식은 영상에 담아 6일 국민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이광재 미래경제위원장님의 계획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물건이 태어난 것은 사용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위기는 물건이 사랑받고 사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더 사랑받고 사람이 더 존중받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보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경제는 이제 국가는 잘 살거든요. 이제 국민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미래 경제. 이걸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대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꿈이, 저희의 계획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발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우리 미래경제위원회의 이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그 청사진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꼽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도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미래경제위원회에 참여하신 이 부위원장님들의 이 면면을 뵈니까 주제가 없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이 10대 과제에 하나하나 과제마다 역할을 맡으시고 또 그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심지어 몇 년 전에 일본을 앞선 데 이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도 제꼈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적인 소양 이런 것들 충분히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단군 할아버지도 홍익인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결국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의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도 없고 뭐 교육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그 국가가 봉사해야 할 그 국가의 존립 이유가 되는 바로 국민의 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이 된 것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이 선거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 5,000년 이어져 온 이 역사의 진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계 각 분야의 이 전문가 여러분들, 특히 디지털, 또 휴먼, 그린 경제, 그리고 메타 정부,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와 이 더불어민주당이 펼쳐나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청사진을 하나하나 그 해상도를 높여서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들고 청사진을 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위한 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욱 힘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미래경제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행복과 또 이 모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경제위원회를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본격적으로 미래경제위원회의 문제의식과 비전, 활동 목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영 미래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의 위원회 소개 및 기조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경제위원회의 문제의식과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을 쓴 애담 스미스의 시장경제론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는 국가와 국민을 모두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는 언제쯤 나아질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지표는 어떤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3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 구매력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OECD 가입 이후 12년 만에 G7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는 45.9%로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는 100.6%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국가는 부자인데 우리는 왜 빚이 많을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ESG 경제를 통한 기후 선도국가 도약, 미중 경쟁에서 당당한 국가 경쟁력 확보, 수명 100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전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존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민생 경제가 바로 서는 미래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GDP 중심에서 삶의 질 1등 국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다가오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경제위원회는 첫 번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휴먼 경제를 확대해 집과 보육, 노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순환 경제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정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화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미래경제위원회는 4가지 주제, 10가지 도전 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삶의 질 1등 국가로 전환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다가오는 경제, 단 한 분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미래경제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미래경제위원회가 고민하는 10대 도전과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전문가가 짚고 국회의원이 해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는 각 과제별 발표자 소개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핵심 과제 전문가 국회의원님은 스크린 앞에 서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이광재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미래경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또 기업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까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은혜 국민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정은혜 교수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이제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과 비자발적,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기업은 임금과 보상을 늘려도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력 수요 대비 공급에 대한 부족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IT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IT 인재가 대거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기업의 직무와 연관된 기술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결은 디지털 대전환의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적극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래경제위원회가 해결해 주실 거죠? 자, 우리가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국 디지털로 대전환을 해야 미래로 가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이 하신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5명씩의 디지털 튜터를 마련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학생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2,00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디지털 튜터를 보내준다면 6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90개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디지털 대전환에 맞도록 우리는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에서 디지털 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대폭 증원해 나가야 합니다. MIT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무려 80%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의 과를 전면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맞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고 네이버의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의 가장 우선된 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뭔가 국민과 함께 더불어 진화하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냈는데 뭔가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이 원하면 정부도 변하는 거. 국민이 원하면 정책이 생기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정문 의원을 함께하는 작은 평생 옴부지만 운동을 해오시던 분, 우리 지영님,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민원과 청원 뿌리는 같습니다. 국회에도 청원 제도가 있고 정부에도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합동 민원
콜 120, 다산 콜 120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가르마를 타주는 정부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이 넣은 민원에 대해서 직접 조사 처리하자고 부메랑처럼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조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94년도서부터 생겼고 지방에서도 직접 처리하라고 2005년도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15년 차에 걸린 현재까지 243개 지자체 중에 56개밖에 없는 이 현실 어떻게 확장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직접 자신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 기사단을 만드는 그런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 정부마다 나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들고 다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외면되지 않고 관리되면서 시대가 바뀌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을 위한 AI 플랫폼, 국민의 시각으로 권익구제부터 입법 청원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플랫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국민신문고법 등 굉장히 많은 법안 제의를 하고 계신 이정문 위원님이 풀어주실까 해서 문제 제기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지영님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친화적인 AI 국민청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국민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AI화해서 국민이 이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5만 명 이상 찬성한 제안이 자동 법제화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정책 공약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그 내용이 국회의원과 자동으로 연결돼 법제화까지 진행이 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미래경제위원회 민원 청원 정책기사단은 국민의 그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죠. 그러면 정말 세상에 변화가 이제는 오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1,10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돌아서 원위치가 아니고 삶을 바꾸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다산 콜센터가 국민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국회와 연동돼서 국회가 법으로 여러분의 국민의 권익을 고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디지털 경제의 그 대학 도시 붐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하고 하숙비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원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김세용 교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정말 이게 대학이 미래의 일자리고 편안한 주택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세영 교수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대학이 아시다시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돼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고, 자, 그 과정에 대학이 이제까지의 역할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도시를 합치는 대학도시라는 개념을 강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 이 뒤에는 실리콘밸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에 가면은 유명한 D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창업을 독려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창업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도 한 곳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고
제가 만나본 이곳의 여러 학생들도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창업해야겠다. 이걸 1차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가 이게 역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했던 노키아를 되살리고 핀란드 경제를 활성화시킨 헬싱키 주변의 슬러시. 자, 대학에 하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노키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러한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베이징의 중간촌입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런민대, 우리가 보통 인민대라고 하죠. 이 세 대학이 삼각형으로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국과학원이라는 아주 인재의 요람이 있습니다. 이 네 기관이 합치고 중국 정부가 베이징 시당국과 합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촌에는 놀랄만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어디가 대학이고 어디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지금 자료는 없지만 MIT 앞에 있는 펜달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하고 기업하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금 물건을 연구하는 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상황이고 대학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대학이 도시 안의 섬처럼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만 해도 5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 하나 대학 안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고지만 4천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대학 안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뭘 합니다만은 이게 지역하고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게 도시 안의 섬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된다. 지역하고 대학하고 결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교육 그동안 하던 겁니다. 더 잘하게 되겠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실리콘밸리나 중간촌 이런 거 보셨죠.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젊은 학생들이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일자리하고 주택입니다. 대학이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대학도 용적률이 100%가 안 됩니다. 전국에 보면은 국공립대 중에 40만 평 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는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법만 고쳐서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국가를 우리가 점프업하기 위해서 이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학하고 도시가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원졸 국회의원 손기현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낸 대학에 있고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데 기반했던 것도 지역에는 대학이었습니다. 저희 원주만 해도 저희 지역에 3개 대학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통해서 원주는 의료기기가 발전했고 원주에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건강과 생명 관련된 공기업도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새로운 시대에는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와 주거에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청년의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대학의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대학 도시로 일자리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특히 대도시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대학 내에 주거와 또 공장과 회사가 갇힐 수 있는 그런 직주일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학부생은 93%, MIT 학부생 92%가 교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대학 내에 만들어야지만 대학에 사람이 몰리고 대학 안에서 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또 교육뿐 아니라 문화와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이 자리에 모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도시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대학 도시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대학 유시설에 공유경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는 경우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해야지만 대학 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해서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합시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법을 개정해서 대학 캠퍼스 내에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고쳐놨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대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한라대학이 있습니다. 한라대에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학과가 특화된 그런 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한라대는 이번에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에 여기에서 R&D와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처음에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직주일제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안에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대학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의 대학들이 그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관련 법도 개정하고 제도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국가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이 군부대가 떠난 유휴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님, 김병주 의원님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히면 자매관계는 아닙니다. 네, 우리 김선주 교수님과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김선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그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특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점차적으로 동경만 인구가 집중을 하고 지방이 소멸되는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광지역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했지만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원금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가용토지가 특히나 적은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부대가 이전을 해서 빈 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미래경제의 발판으로 혁신 기업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현역 자원이 되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군부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빈자리의 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의 이제 지방소멸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집중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지금 현재 군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전국의 유휴부지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선주 교수님, 현재 군부대 유휴지는 580여만 평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은 1800만 평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군부대가 통폐합되면서 1200여만 평, 또 군공항이 이전하게 된다면은 거기 부지 600여만 평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은 2300여만 평의 유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년이 지난 2030년에는 2300여만 평의 유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그마치 여의도의 25배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규모의 유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유지가 어떻게 개발되었느냐? 주로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방법 멋있지 않나요? 네, 의원님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이제 지역 분산으로 성공한 그 판교의 IT밸리나 평택의 고덕신도시와 같은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서 인구 분산과 더불어서 지역 중심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군 유유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 이는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권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기업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업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 유유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지방이 같이 윈윈해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경제위원회는 군 유유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주 LCD도 군부대 자리였고, 우리가 부산 수영관에 있는 군공항을 거기다 우리가 부산에서 그 백스코를 지어서 결국은 오늘날 해운대가 생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경제의 네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년에 20조 원을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민한테 세금 없이 4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자, 디지털 세상에 만드는 포인트. 이것이 나의 소득이 될 수는 없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윤희 대표님과 우리 오경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포인트 마일리지 다 잘 쓰셨나요? 저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 통신사, 카드사, 항공사, 주유소, 온갖 쇼핑몰과 프랜차이즈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기억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이나 제휴처 같은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계획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닌지 최근 5년간의 소멸했거나 소멸 예정인 금액을 다 모아보니까 1조 6천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한 해에 20조에 달하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국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인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소중한 내용을 온전하면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기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일리지 쿠폰 또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몇천 원짜리 포인트에서 합치면 40만 원. 근데 아까 1인당 40만 원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걸 다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포인트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갑자기 항공사 포인트가 있고 마일리지가 있고 카드회사 포인트가 있고 또 있으면 쿠폰이라는 이름도 좀 다양합니다만 모아서 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아놓은 포인트, 마일리지, 이 재산, 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사례를 보니까 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세금으로 해서 카드 포인트를 한 600억 이상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세금, 공과금, 수수료, 포인트로 납부하게 해주자. 두 번째는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일리지를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화시키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서로 간에 협의하고 또 만들어야 될 논의 과제가 있지만은 참 큰 규모의 내 호주머니의 소중한 재산들이 보다 자유롭게 확인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인트 마일리지 대한민국에 수천만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고 모아서 쓸 수 있고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택 문제입니다.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외제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결혼이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 2,800만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주택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 청약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주택 공급과 뭔가 새로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정성훈 교수님 그리고 국회에 계신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 그 해답을 찾아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의 정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범식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200조의 잔액이 쌓여 있는데요. 향후 250조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2,800만 명, 상당히 많은 분이 주택도시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현재 36조로 되어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23조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주거 안정은 어느 정도 이게 기여를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주택도시기금이 서민과 중산층 안정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이 개발하는 그런 신도시에서는 이 주택도시기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공공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청약저축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 신도시나 장기 개발이익, 공공이 참여하는 장기 개발이익에 대해서 공모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에 대해서 서민과 중산층과 지자체랑 중앙공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이익에 따른 배당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의 법 제도의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청약통장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50%가 넘는 2,800만 명이 청약 저축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청약통장 하나 가지는 것이 앞으로 집을 갖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해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막대한 돈들이 청약통장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또 주택기금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주택 이 도시기금이 제대로 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청약통장이 단순히 이 배당, 이자 배당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국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똑같이 이 담당하는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은 똑같은 답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쌓아만 둬야 된다. 이런 똑같은 해마다 보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쌓여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와 리츠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많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무위원회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새로운 법 제도를 설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이재명 후보도 경선 당시에 기본주택 관련돼서 약 100만 원 정도의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정체적인 주택 공급 관련된 공약이 제시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 주택 도시기금과 함께 이렇게 설계된 돈으로 우리 기본주택에 대한 재원도 마련하고 앞으로 향후 배당 이익과 많은 투자금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00명이 가입하신 이 주택 청약, 막연히 로또처럼 그걸 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주택도시기금을 과감하게 집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자한 부분은 그 이익금이 생기면 주택 청약에 참여하신 분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다음 만약 비과세까지 된다면 더 좋은 재형저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휴면 경제에 제일 중요한 거,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하면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애를 하나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키려면 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로서 20대의 워킹맘이신 이강희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 예결위 간사를 지내신 맹성규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대 워킹맘 이강희입니다. 사실 일을 다니면서 아이를 보기가 좀 많이 벅차고 힘들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도 뭐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은 또 일 나가기도 좀 아이한테 미안하고, 네.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같은 걸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부 보육 예산안이 해마다 늘어났고 또 20년에는 아마 6조가량으로 되었다고 제가 봤는데, 근데 왜 여전히 보육은 저희 부부한테 저와 같은 또 워킹맘들에게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언제쯤이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예, 20대 워킹맘 이강희님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강희님과 같은 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상 보육을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이 9조 1,8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지난 12월 20일 저희 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교육, 보육,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실질적인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서 무상 보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시간으로 확대하는데 예산이 7조 1232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공공기관의 재정개혁을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육시간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교재비, 급간식비 등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등의 해결돼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육시간 확대는 시작입니다. 보육 현장을 꼼꼼히 챙겨서 보육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노력하는 게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기의 인생의 기회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과 일에 성취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선결 조건은 보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더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공원을 획기적으로 아름답게 생태 하천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지난 4대강 사업에 전국을 누리면서 반대 활동을 하시고 우리 강을 사랑하시는,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박창동 교수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아주 멋진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민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도시화천을 어떻게 하면 생태가 살아있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휴식 공간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에는 양재천이 있습니다. 양재천이 1980년대, 90년대 때는 썩은 물이 흘러가는 말 그대로 황량한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양재천을 쪽으로 아파트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와 정부가 양재천 살리기 사업을 해서 지금은 잘 알다시피 공원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운동도 산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단락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기 한강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을 때 서울 시민들은 조금만 시간 나면은 그 넓은 한강에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도심하천이 수변공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더더욱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양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 밀리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화라든지 또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설계를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천을 더 황폐화시키는 그런 어떤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송옥주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도심 하천의 수변공원 또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말씀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먼저 우리 하천 전문가인 박창근 교수님과 미래경제위원회에서 도심하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 교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에는 26,000개의 하천이 있고요. 인구가 20만 명에 해당되는 지역의 하천만 해도 80개가 됩니다. 저희 지역도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지역의 하천을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리는 수변 공원화 작업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전국에 있는 여러 그 지방하천들의 곳곳을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쾌적한 수변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의 큰 과제인 거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도심하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천천히 서서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하천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재정 저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하셔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방에서 이런 도심하천을 개발하는데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심하천, 지방하천들을 우리 주민들 품위로 돌려드려서요. 숲세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만 이상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 그 도시에 그 하천이 중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공원으로 바뀌게 된다면, 생태하천으로 바뀌게 된다면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벌은 국민의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5천조 원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민 1인당 1억 원씩 있거든요. 과연 이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 1억 원을 잘 쓰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과 정일영 국회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돈이 많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워낙 가난한 예전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조금 잘 살게 되었겠지만 뭐 얼마나 잘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GDP는 2천조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순자산이 무려 1경 8천조 원입니다. 우리가 조도 좀 엄두가 나지 않는데 무려 1경이라고 하는 숫자로 넘어섰고요. 이 규모가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을 더 벌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 무려 5천조 가까운 돈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국토의 25%에 달하는 국유지도 있고요. 8%에 달하는 그 지자방자치단체의 토지도 있습니다. 아직 공공기관의 토지는 아예 계산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그 땅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주택기금 같은 250조 있는 것처럼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등등 해서 이런 돈들이 합쳐져서 무려 이제 4,6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그대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원래 우리 나라 살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까 홍익인간 말씀하셨는데 두루두루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관료적인 분위기 때문에, 보수성 때문에 이 부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 재정 건전성이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 안정성, 아예 쓰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세계 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야만 세계 경제도 살고 또 우리 국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활용하는 그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예산 607조 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300조 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720조 원의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큰 규모에서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어떤 혜택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그 말로만 정치적인 주인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의원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현재 각 부처별로 또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국가 금융자산과 국유재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께 속하는 소득이,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국민재산청이 설치되면 그만큼 국민들께 큰 재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 구조가 현재 보조나 지원받는 경제 구조에서 기업이든 한 개인이든 투자로부터 생기는 배당을 받는 경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민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1억 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 1억 원이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을 받는 국가 경제로 전환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다음은 메타 정부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면에서는 1년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에 시작했던 지역 균형 발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미래가 없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상환 전 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우리 임호선 의원님께서, 그리고 대구시 부시장을 지낸 홍일학 의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변인을 지내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전상환입니다.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도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구의 50%,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72%,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균형발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또 일부 국민들은 왜 내 세금이 지역으로 가서 쓰이게 되는 불만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우리 5년 뒤에는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구별 없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너무나 거대하고 그리고 중요하기에 제가 두 분 전 현직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님,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님 두 분께서 이 해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충북 증평 음성진청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제가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는 이유는 저희 충북 혁신도시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군과 군의 경계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 그 군 경계에 충북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배후도시가 없는 데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유일한 경우입니다.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3만 명을 달성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상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 1, 2,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밀집 현상, 집중 현상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균형 발전은 국가가 지방에 대해서 베푸는 시혜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근데 왜 그럴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서울에 있고 또 지방의 대학도 사실은 지금 뭐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다 서울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서도 122조, 123조에 국가균형발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색할 지경이죠. 이제 새로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달 13일이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하고 지방하고 관련된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천명되어 언급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나 자문위원회라는 한계 때문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균형발전 관련된 업무라든지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 조정을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균형발전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에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수석급의 비서관을 둬야만이 제대로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의 그 교류 이런 부분들도, 인적 교류 이런 부분들도 보다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꾸준히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있는 동일학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구 부시장 하다가 나왔고요. 지금은 우리 선대위 남북권 경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전상원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지방에, 그러니까 국토가 10.2%가 수도권인데요. 인구는 52% 정도가 몰려 있고 돈은 한 거의 90%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밋밋하게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이건 생존 전략이지 배려 차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수도권이 있다면, 저는 대구 남부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모선 의원 계시지만은 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같은 데는 그래도 낙수 효과는 좀 있어 보이는데 남부권은 사실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놔두면 이제 더 이상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모선 의원 얘기하듯이 이 중앙부처의 지역균형발전부를 두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총리급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R&D 자금이나 벤처 투자 자금 같은 경우도 전부 국가 돈을 왜 전부 수도권에만 풀립니까? 수도권에는 안 풀어도 돼요. 시장 기능이 작동하니 돈이 충분하니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국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게 다 돈이, 그게 그 자체로만 남아있게 되는 정책은, 이건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국가 돈은 지방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아니면 n분의 1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수도권으로 다 몰리게 해서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금 우리 갈등 구조가 이대로 지방을 이렇게 두고 난 뒤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젠더 갈등, 뭐 부동산, 청년, 계급, 계층 갈등, 모든 것이 근본이 이런 지방과의 불균형, 국가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부권 내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남부권에는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미국이 유럽에 취했던
마샬 정책처럼 한국판 마샬 정책을 남북권에 써라. 그래야 그 돈이 하다못해 60조씩 5년 동안 300조는 써야 그나마 균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발목 잡고 다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미래경제위원회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인 미래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저 같은 사람은 남북권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얘기를 좀 하면서 남북권에 서로 어떤 문제들이 횡으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남북권에 여수,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플라스틱,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순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창원에 있는 카이하고 나로 쓰는 장흥하고 연결해서 우주 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방사성 분야의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는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만 의료, 농업 쪽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는 투자가 우리 비메모리, 메모리하고 똑같아요. 메모리는 90인데 비메모리는 10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기장, 그러니까 고리에 있는 그 군하고 정읍에도 예를 든다면 그런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발전 분야의 어떤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든가, 예를 든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라든지 목포 앞바다에 그렇게 크게 설치한다면 공장, 그걸 만드는 공장은 창원에 굉장히 큰 공장들이 세계 인류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크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수도권 중에 다 모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수도권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이광재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회를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지역이 혁신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